리차드, 다음번에는 무슨 책을 쓸 작정인가? 조나단 다음에는 뭐냔 말이야. 갈매기의 꿈이 출판된 뒤에 나는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곤 했다. 내가 여태까지 쓴 모든 책들이 독자한테 말해주었으면 하고 스스로 강구했던 바를 그 책들이 한결같이 전부 말해주어서 나는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 한동안 경제적 곤란으로 배를 줄인 적도 있거니와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차를 압류당한 적도 있었다. 그런 종류의 구차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는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돈 때문에 굳이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것은 정말 즐겁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여름철이 되면 나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그 바다처럼 드넓은 초록색 초원지대로 나의 구식 복엽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승객들을 한 명당 $3씩 받고 태워주곤 했다. 그럴 때면 내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긴장감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나에겐 무엇인가 말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말한 적이 아직껏 한 번도 없다. 실제로 나는 글 쓰는 일을 조금도 즐겨야 하지 않는다. 저 밖에 미지의 어둠 속에 내재하는 그 이데아에 대하여 등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이데아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 일을 회피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연필을 잡으려고 손을 내뻗지조차 않을 것이다. 나는 가끔마다 환각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글로 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요. 이것이 내가 이 책, 환상과 마주하게 된 경이다. 아무리 다른 일에 열중해 보아도 환상과 함께 내게 찾아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도저히 내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세상 만사를 능히 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설명해 줄 뿐더러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를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저 높은 곳에 이른 초월적 영혼의 소유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붓다나 그리스도처럼 이 현상세계에 가득 찬 환상들 뒤에 숨겨진 그 실체를 인식함으로써 그 환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지닌 그런 초인적 존재가 우리 시대에 강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초인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디선가 그가 복엽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내 비행기가 착륙해 있는 바로 그 초원에 내린다면 어찌 될까?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어쩌면 그는 내 일기장에 쓰여진 그런 구세주와 전혀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한 환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자칫하면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을성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에 등장하는 메시아가 내게 들려주었던 말, 예컨대 우리는 정신적 자력을 내부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상념 속에 떠오르는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진실로 그러하다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을 이끌어온 데에는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음직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당신도 또한 나와 마찬가지리.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손에 들고 있음은 그것도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나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나를 찾아왔던 그 메시아가 저 외계의 어떤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편히 앉아 당신과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싶다. 그는 자신과 내가 구상했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빙그레 웃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도널드 시모다를 처음 만난 것은 한여름 무렵이었다. 일리노이주 북쪽의 하늘을 날고 있다. 내 비행기 조종실 아래서 언뜻 아래를 내려다보자 황금색과 백색의 페인트를 칠한 구식 트러블 에어 4000기 한 대가 여유롭게 풀바디에 착륙해 있었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따금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잠시 망설인 끝에 그 비행기 옆에 착륙하기로 했다. 부드럽고 상쾌한 바람소리, 구식 엔진에서 들려오는 느릿한 폭폭소리, 조종관과 방향타를 바로잡자 나의 비행기는 지면에 닿을락말락 매끄럽게 날아간다. 곧이어 바퀴가 단단한 땅바닥에 부딪히며 덜컹거리는 소리. 차츰 속도가 줄어들며 그 비행기 옆에 멈춰선다. 그 비행기의 비행사는 왼쪽 바퀴에 등을 기댄 채 풀밭에 앉은 채로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한동안 그를 눈여겨보았는데 그의 얼굴에선 침착한 신비스러움이 느껴졌다. 나 같으면 그렇게 침착하지 못했으리. 그는 다른 비행기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내 비행기 바로 옆에 멈춰섰는데도 가만히 앉아 잠자코 바라보고 있을 만큼 태연한 것이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가 좋아지는 바람에 그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사를 보냈다. 어쩐지 당신이 외로워 보여서요. 이렇게 말을 거는 나의 목소리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갔다. 당신도 역시 외롭게 보였어요. 나는 당신을 귀찮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번거로우시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의 재치 있는 대답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다. 그런데 늦어서 미안하군요. 괜찮아요. 그가 계속 얘기했다. 당신이 햄과 치즈로 만든 샌드위치를 싫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햄과 치즈, 게다가 어쩌면 개미도 한 마리 들어있을 거예요. 그는 내게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거니와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았다. 보통의 몸집에 어깨까지 길게 늘어뜨린 짙은 검정의 머리칼. 눈동자는 매만큼이나 새카맣고 부리부리했다. 샌드위치를 받아들며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나는 몇 년이나 이런 일을 해왔지만 나처럼 하늘을 유랑하는 다른 떠돌이 비행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행복한 듯 대답했다. 이것 말고는 전에는 기계도 다루고 용접도 해봤어요. 유정에서 인분으로 해보고. 하지만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난감한 문제가 생기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저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날개에 기댄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햇빛이 장난을 쳤을까? 어쩐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기가 몹시 곤란했다. 어떤 신비한 광채가 그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지 주변의 배경이 흡사 은혜색 안개가 자욱히 서린 양 몽롱하고 어슴푸레 보였다. 왜 그러세요?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좀 전에 얘기한 그 난감한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였죠? 대수롭지 않아요. 나는 샌드위치를 손에 든 채 같은 비행사의 호기심으로 그의 비행기 둘레를 돌아가며
이모저모 살펴보았다. 그것은 분명 1928년형 비행기인데 흠집이나 긁힌 자국이 신기하리만치 한 군데도 없었다. 공장에서 방금 만들어낸 비행기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았다. 뭐랄까, 50년을 훌쩍 건너뛴 시간의 도약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고나 할까. 목덜미에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다. 승객을 태워주는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주가 되는 셈이네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5주일 동안이나 날아다녔다면 그 어느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든 간에 비행기가 이렇게 멀쩡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날개 밑으로 되돌아가 풀밭에 앉아 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신비한 그 조종사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어쩐지 두려움 대신 나는 호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리차드, 나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했어요. 내 이름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동체에 페인트로 쓰여져 있었다. 벌써 한 달이나 그 비행기로 승객을 태우고 다녔는데 어떻게 비행기에 기름 한 방울, 흙먼지 하나 없단 말입니까? 당신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언젠가 나도 그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널드, 당신이 내 비행기를 가져도 괜찮아요. 나는 비행기가 없어도 하늘을 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흥미로운 시선으로 나를 보더니 시커먼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래요? 어디 더 말해보세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걸 불가능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기체역학에 하자는 제1의 원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었죠. 하지만 나는 어딘가에 또 다른 원리가 숨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비행기가 필요 없게 될 거예요. 다른 별을 향해 날아가는데 기계의 힘을 빌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기계 없이도 우리는 어디서나 그런 일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어설픈 미소를 입가에 띄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내게 답했다. 손님들한테 3달러짜리 비행기 탑승놀이를 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있는데 당신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중요한 지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지혜가 그것이죠. 내가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내 비행기와 저 하늘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당장 그분을 찾으러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의 부리부리한 검은 눈동자가 똑바로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당신이 그런 지혜를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당신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요. 나는 인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나요? 항상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해요. 나를 조금은 보살펴주는 존재랄까? 그러니까 당신은 스승에게 인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그 스승이 나 자신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그렇겠지요? 그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렇게 판명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최신형의 새 픽업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비포장 도로 위를 달려오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한 노인과 어린애가 내려서 우리에게 물었다. 당신네들은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분들이죠? 시모다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낮에 푸른 하늘을 훨훨 날고 싶으세요? 그렇다네. 나를 비행기에 태워 저 하늘에 올라가 공중제비도 넘을 건가? 원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하죠. 하늘을 10분 동안 비행하는데 현금으로 3달러입니다. 두 분 중 누가 나를 비행기에 태워주겠소? 리처드가 태워드릴 겁니다. 전 아직까지 점심 식사를 끝내지 못했거든요. 나는 조종실의 뒷자리 쪽으로 들어가 조종석의 안전벨트를 내 몸에 고정시켰다. 도널드, 프로펠러 좀 돌려주겠어요? 그래, 어떤 식으로 돌릴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잡아당겨주세요. 이 프로펠러를 돌려서 시동을 걸 때는 사실 요령이 많이 필요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능숙하고 여유롭게 프로펠러를 돌려줬고 덕분에 순조롭게 시동이 걸렸다. 그리고는 노인과 같이 온 소녀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곧 노인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 농장 주위의 하늘을 선회했다. 노을처럼 붉은색의 헛간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빛을 내뿜으며 싱싱하게 자라는 풀들, 앞자리의 노인은 투명한 햇살이 넘실거리는 대기를 통해 그러한 농가의 모습을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맙네. 이젠 돌아가도 좋아. 나는 이 지역 페리스 주민들에게 비행기 탑승놀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 마을 주위를 커다란 원을 그리며 선회했다. 그리고 내가 막 착륙했을 때 도널드의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이륙하더니 우리가 방금 지나온 농장을 향해 곧장 기술을 돌렸다. 놀라운 비행이야, 노인이 얘기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잘 파는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저 친구란 말일세.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저 친구는 못 팔 게 없을 것 같군.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내 손녀딸 얘기야. 세상에. 우리 사라를 비행기에 태우다니. 이렇게 말하며 그는 도널드의 비행기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사라는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은 질겁했어. 다락방 위에도 못 올라간다니까? 기계도 잘 만지고 가축도 곧잘 다루지만 높은 곳은 절대 못 올라가.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니. 이윽고 비행을 마친 도널드의 비행기도 우리 근처 풀밭위에 내려앉았다. 프로펠러의 회전이 정지하고 나는 가까이 다가가 또 비행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큰 프로펠러 날개에 부딪힌 곤충의 흔적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소녀는 내리며 흥분해서 얘기했다. 할아버지, 나 안 무서워. 정말이지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 우리 집은 장난감같이 보이고 엄마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어. 도널드 아저씨가 내가 무서움을 타는 까닭은 언젠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내게 잘 타일러줬어. 할아버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비행사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 사라야, 잘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여러 대의 자동차가 계속 밀려들었다. 태우고 또 태우고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서야 그 행렬이 멈췄다. 어딘가에서 페리스 인구 200명이라는 표지판을 봤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페리스의 주민들을 모조리 탑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옆 마을에서까지 모처럼 비행기를 타러 온 것 같았다. 나는 대체 도널드가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해서 비행기에 태울 수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렇게 바쁜 덕에 까맣게 잊고 말았다.
서쪽 하늘가에 어슴푸레한 황혼빛이 한 조각 남아있었고 스토브를 꺼내 마른 옥수수대를 올려놓고서 불을 지폈다. 주변의 황금빛 건초와 비행기에 반사되는 불빛이 어둠을 배경으로 옷에 영롱하게 보였다. 나는 스튜와 스파게티 깡통을 따서 재빨리 불 위에 올려놓았다. 겉저고리와 바지에 달린 주머니들은 돈으로 빼곡이 차 있었고 나로서는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신바람나는 시간이었다. 도널드, 오늘 하루 100달러도 넘었어요. 당신은 200달러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가볍게 맞장구를 치더니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렸다. 아까 낮에 당신이 스승을 찾고 있다 했는데 그 스승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지금 스승을 찾는 게 아니에요. 봐요. 돈을 세고 있잖아요. 이 돈이면 일주일을 넉넉히 살 수 있다고요. 아무렴 어때요? 일주일 내내 여름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통에 일을 못해도 이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널드가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돈뭉치 속에 빠져 헤엄치기를 다 끝마쳤으면 그 스튜 깡통 좀 주겠소? 그렇게 밤이 지나고 우리는 비행기 옆에서 침낭으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다. 사람들의 무리가 마치 경류가 되어 넘쳐 흐르는 듯하고 그들은 무리의 한복판에 서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르르 떼지어 몰려간다. 군중은 거대한 바다가 되어 그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다. 하지만 그는 휘파람을 불며 무리를 걸어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진다. 갑자기 장면이 거대한 풀밭으로 변한다. 시모다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풀밭 뒤에 착륙하고 그가 조종실 밖으로 나오더니 하늘을 나는데 3달러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꿈에서 깨었을 때는 새벽 3시였고 고개를 돌리자 시모다가 휴대용 침구 위에 앉아 있었다. 이보게 리차드, 그 꿈이 자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던가? 그가 어둠 속에서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뭐라고요? 도대체 뭐가 나한테 말해준다는 거죠? 나는 비몽사몽한 채로 얼떨결에 되물었다. 그는 대체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자네가 방금 꾼 그 꿈 말이야. 그 사람과 그를 따르던 군중 그리고 비행기. 자넨 나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 이젠 알아차리게 됐지. 안 그런가? 언젠가 신문에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난 적이 있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공 메시아며 미국에 태어난 하나님의 화신이라 부르기 시작한 도널드 시모다가 어느 날 2만 5천 명이나 되는 목격자들의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나는 그 얘기를 기억해냈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어느 읍내에 잠깐 들렀을 때 신문 판매대에서 그 얘기를 보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는 신문 일면에 실려 있었다. 그럼 당신이 바로 그 도널드 시모다란 말입니까? 그래, 내가 도널드 시모다요. 잘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내 정체를 밝히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잠이나 자도록 해요. 나는 그 신문기사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뒤에야 다시금 잠이 들었다.